우리가 아주 크게 놀랐을 때 왜 얼굴이 창백해질까요? 이번 이벨의 답변 정말 좋아요. 제가 정말 멋진 질문들을 골라서 빠르게 답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 영상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만약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싫어요를 눌러도 돼요. 하지만 뭔가라도 배우셨다면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닭이 장담알만 먹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미 무한 에너지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람들이 무한 닭을 만들고 싶어 하네요. 이건 소가 자기 우유만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걸까요? 아니면 조명등을 태양광 패널 위에 올려놓고 그 패널이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해서 다시 패널을 충전하는 것과 같은 걸까요? 아니면 예전 이야기처럼 자동차 바퀴에 발전기를 달아 전기를 만들어 전기차에 다시 공급해 계속 달릴 수 있다는 건가요? 우선은 무한닭 이야기만 분석해보죠. 기본부터 시작해봅시다. 닭이 자기 알을 먹을까요? 닭이 가끔 먹는 먹이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닭은 자기 알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닭의 일상적인 행동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닭이 너무 목이 마르거나 칼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심심할 때 자기 알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건 닭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닭이 병아리가 될 알이나 판매할 알을 깨뜨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닭이 생산을 망치는 셈이죠. 더 나쁜 건 닭이 서로의 행동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알을 먹기 시작하면 다른 닭도 그걸 보고 따라하면서 알을 먹기 시작하고 이런 행동이 퍼지게 돼요. 조사해보니까 사육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가짜 알, 즉 도자기나 나무로 만든 알을 놓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닭이 그 알을 쪼아보려고 해도 깨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닭들은 자기 알을 먹는 걸 포기하고 곧 잊어버립니다. 닭은 뇌가 발달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닭들은 자기 알을 먹는 걸 멈추게 돼요. 그런데 무한한 닭이라면 어떨까요? 자기 알만 먹으면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말했던 다른 모든 예시들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닭이 알을 만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알에 들어있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충 계산해서 알 하나에 80칼로리가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그냥 아주 대략적인 숫자를 쓰는 거예요. 알 하나에 대략 80칼로리가 들어있어요. 알을 만들기 위해서 닭을 대략 100칼로리를 써요. 그리고 닭이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포식자들로부터 도망치고 하면서 하루에 대략 300칼로리를 더 쓰게 됩니다. 하지만 닭은 하루에 알을 하나밖에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닭은 하루에 300칼로리 정도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80칼로리만 섭취하게 되는 거죠. 닭 한 마리를 먹이려면 알이 4개 이상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닭은 자기 알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마 다른 예시들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벨에 왜 어떤 제품들은 가격이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99센트로 끝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남는 1센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게에 가면 이게 거의 규칙처럼 되어 있잖아요. 만약 어떤 물건이 CPR이라면 가격표에 CPR이라고 적혀 있는 걸 절대 볼 수 없어요. 항상 9.99로 되어 있죠? 이게 왜 차이가 있나요? 왜 이런 가격 책정이죠? 이 현상은 브라질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영어로는 이 현상을 잠 프라이싱이라고 하고 매력 가격 책정이라고도 부르며 차밍은 매력적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이걸 심리적 가격 책정이라고 해요. 우리는 숫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서 큰 자릿수부터 보게 됩니다. 9,990원 같은 가격을 보면 먼저 9,000원, 그 다음에 990원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10,000원보다는 9,000원에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사실은 거의 10,000원인 거예요. 이 전략은 우리가 더 저렴하게 샀다고 느끼게 해요. 항상 10이 아닌 9, 5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상품을 49,950원에 판다고 광고하는 거죠. 50과의 차이는 겨우 5원이에요. 그런데도 40에도 가까운 금액을 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는 1원은 어떻게 할까요? 그 1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현금으로 결제할 때 그렇죠. 상품이 9,990원인데 10,000원으로 결제하는 거예요. 가게에서 1원을 거슬러 줘야 하지만 1원짜리 동전이 없어서 그냥 남을 거예요. 그들은 싸움 방지를 위해 5원을 거슬러 줄 거예요. 하지만 요즘 현금 사용이 드물어 가게에선 9,990원을 받거나 여러 물건을 함께 살 거예요. 그리고 그 몇 원 차이가 결국에는 전자적으로 계산돼서 청구될 거예요. 사실 실제로는 더 저렴하게 사는 거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저렴하게 사는 거죠. 하지만 숫자가 표시되는 방식이 우리가 가격을 인식하는 방법을 바꾸는 다른 상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통화로 달러나 유로로 물건을 살 때가 그렇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가격을 보고 그냥 환율로 해알로만 계산해 보게 돼요. 예를 들어 1달러가 5,000원이면 1달러 물건을 사면 5,000원을 내는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금융거래세, IOF 등 추가 세금도 포함해야 합니다. 또 때로는 환전을 해주는 곳에서 서비스 수수료가 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1달러가 5,000원인 건 아니죠. 그리고 이런 비용을 피하는 방법은 레볼루시 같은 글로벌 계좌를 개설하는 거예요. 레볼루시에서는 IOF, 즉 금융거래세가 0%이고 스프레드도 없어요. 즉 달러 환율에 추가로 붙는 이익이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게 앱에서 가능합니다. 무료 플랜만으로도 다른 통화로 환전할 때 수수료가 없어요. 한 계좌에서 30개가 넘는 다양한 통화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브라질을 포함해 160개가 넘는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 이미 브라질에서 신용카드도 출시했습니다. 여행을 가지 않아도 여기서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사용하세요. 저희 링크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 시 30일간 최대 100개할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남색 색깔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무지개의 남색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그 색을 남색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불평하셨죠? 하지만 이베레, 네 무지개에는 7가지 색이 아니라 6가지 색만 있잖아. 그건 여기 남색깔 분필이 없기 때문이야. 그런데 남색도 사실 파란색 계열이잖아. 남색이라는 건 사실상 없는 거야. 남색 분필도 없어. 너 남색인 걸 본 적 있어? 그렇지. 저도 남색인 걸 본 적이 없어요. 남색 자동차를 산 적 있나요? 남색이라고 적힌 티셔츠가 있나요? 슈퍼마켓에서 남색 젤라틴을 본 적 있나요? 제가 왜 이렇게 남색 색깔에 집착하냐면 아무도 그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남색이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남색 색깔이래요. 누가 이걸 남색이라고 부를까요? 이건 그냥 파란색이에요. 아니에요. 파란색이에요. 이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저한테는 파란색이에요. 제 눈에는 파란색으로 보여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보라색. 아니에요. 파란색이에요. 봐요. 로열 블루예요. 아무도 안일이라고 안 왔어요. 모두에게 이 색은 파란색이에요. 사실 안일은 무지개에 좀 끼어든 느낌이죠? 저걸 거기다 넣은 사람은 아이작이라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지개에서 5가지 색만 구분했어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여기서는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 어쨌든요.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이나 자주색이요. 그리고 그 과학자 이름이 아이작 뉴턴이었죠. 그 사람은 중력 같은 걸 설명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는 태양에서 오는 흰색 색빛이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색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그는 이 빛들에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이 빛들은 무지개에서 보는 것과 같아요. 아이작 뉴턴은 약간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고 숫자 7은 신비로운 의미가 있어서 7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는 무지개의 색을 7개로 나누는 게 더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지개에 2가지 새로운 색이 추가된 거죠. 주황색과 인디고라는 색이 추가됐는데 저는 여기서 그 색을 표현할 분필도 없어요. 하지만 그건 방금 전에 본 그 파란색이에요. 사실 우리가 무지개를 자세히 보면 중간중간에 다른 색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주황색과 빨간색 사이에 아보보라라는 색이 있어요. 저에게 아보보라는 항상 좀 더 빨간빛이 도는 주황색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호박이라는 과일은 보통 더 붉은색을 띠고 있잖아요. 오렌지색보다 더 붉은색이죠? 그리고 여기 파란색과 초록색 사이에는 수영장 파랑, 터키석 파랑 같은 색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실제로 무지개는 7가지보다 훨씬 많은 색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무지개에 7가지 색이 있다는 말은 대륙이 7개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안일도 물론 하나의 색이긴 한데 아무도 그 이름을 쓰지 않죠? 아무도 안 쓴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안일색은 슈퍼마켓 세제 코너에 실제로 있고 네모난 안일색 제품으로 옷을 하얗게 만들죠. 예전 사람들은 정말 많이 썼어요. 어떤 마트에서는 아직도 찾을 수 있고요. 꽤 저렴해요. 이 제품이 있다는 증거는 우리 매뉴얼 두문도에서 이 상자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이 제품의 제조일자는 2011년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작은 알약들을 보세요. 바로 그 푸른색 안일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이 제품의 이름은 아니에요. 임페리알이에요. 이건 옷을 하얗게 해주는 퓨백제예요. 화학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제 생각에는 이게 옷을 약간 푸른빛이 돌게 만들어서 그냥 흰색일 때보다 더 하얗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일의 역사는 정말 재미있어요. 이건 우리가 염료를 얻을 수 있는 식물이에요. 식물도 그리고 그 염료도 안일 또는 인디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이 색깔의 이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식물, 염료, 색깔 모두 안일 또는 인디고라 부릅니다. 저도 많이 찾아봤지만 색, 식물, 염료 중 무엇이 먼저인지는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랜 기간 서로 관련되어 있었어요. 최근 우리는 이 식물에서 염료 추출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이 염료로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었고 이름은 아닐린가 되었습니다. 파란색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염료가 너무 좋아서 오늘날은 어떤 염료든 아닐리나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마누알 두문도에서 쓰는 파란 염료도 더 일반적으로는 아닐린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디고라는 단어도 흥미로운데 이 단어는 인도에서 온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그 식물을 인도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이 이름이 포르투갈어 오세아노 인디코의 인디코와도 아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인디코는 인디오와 같은 의미거든요. 인디고도 마찬가지고 결국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인도에서 온 것이고 인도를 둘러싼 바다가 바로 그 인도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도에서 온 것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디오예요. 왜냐하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동쪽, 즉 인도에 도착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본 사람들을 인디오라고 부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더 존중하는 의미의 원주민이라는 단어로 바꾼 이유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우리가 49번 원소인 인듐이라는 화학 원소를 갖게 된 거죠. 그 원소가 그런 이름을 가진 이유는 발견 당시 과학자들이 인듐을 가열해 프리즘에 넣었을 때 방출된 색 중 하나가 남색 또는 인디고였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아주 많은 역사를 가진 색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와 관련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파란색이라고 부릅니다. 축구 경기에서 한 오리가 다른 오리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비겼어. 그런데 있잖아 마이비메르. 만약 껌이 장에 달라붙는다면 왜 아직도 팔고 있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껌을 삼키면 장에 달라붙어서 안에서 큰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였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사례가 있긴 한데 정말 극히 드문 일이야. 아마도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껌이 거기 쌓였던 것 같아. 실제로 껌이 장에 달라붙지는 않아. 삼키면 네 몸이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 약간 고무 같은 변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비메레. 왜 우리 소화기관은 미로처럼 생겼을까? 그냥 유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더 쉽지 않았을까? 맞아. 우리가 장 이미지를 보면 잠깐만. 여기 매뉴얼도 문도책에서 꺼낼게. 정말 멋진 인체활동 노트가 있어. 이 책은 좀 더 어린이용이긴 한데 우리가 자주 얘기하진 않지만 정말 멋진 책이야. 여기에는 소화기관 전체의 그림이 있는데 장에 도달하면 거의 미로처럼 완전히 얽혀 있는 걸 볼 수 있어. 우리는 수미터에 달하는 장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그냥 고든관이 아닐까? 그냥 바로 마지막 출구로 나가면 될 텐데 말이야. 아마 어떤 사람들은 장의 유일한 역할이 똥을 저장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똥이 거기에 그냥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배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장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가장 길고 미로처럼 생긴 소장은 물론이고 이 마지막 부분인 대장도 우리가 음식 찌꺼기를 배출하기 직전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이 장기의 역할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음식을 먹고 음식이 장을 통과할 때 네 몸이 거기서 영양분을 빼내는 거지. 지방, 탄수화물, 다양한 성분, 물 등. 그리고 이 과정은 매우 느려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려. 만약 네가 짧은 관만 가지고 있었다면 음식이 흡수될 시간이 없었을 거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정말 긴장이 필요해. 참고로 말하자면 여기 봐. 가장 긴 소장은 6, 7m나 돼. 그리고 대장은 최대 2m까지 자랄 수 있어. 그래서 한 사람의 장 길이는 약 9m야. 그리고 배. 왜 뜨거운 음식들, 예를 들어 수프 같은 것들은 가운데는 엄청 뜨겁고 가장자리는 차가울까? 여기 수프 그릇을 잘라서 그려볼게. 옆모습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여기 스프의 가운데 부분에는 사방이 스프로 둘러싸인 지점이 있어. 뜨거운 스프지? 이 가운데는 공기에서도 멀고 그릇 바닥에서도 멀고 가장자리에서도 멀어. 만약 우리가 여기 이 경계 수프의 가장자리에 있는 또 다른 지점을 잡는다면 그건 반대야. 그건 그릇의 가장자리에 닿아 있고 표면과도 아주 가까운 수프의 한 부분이야. 그리고 나머지 수프와 맞닿아 있는 부분은 아주 조금 뿐이야. 그래서 수프의 가장자리가 더 빨리 열을 잃고 먼저 식는 경향이 있어. 어릴 때 엄마가 수프는 가장자리부터 먹으라고 하셨어. 그래야 입을 안 대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 너무 어렵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가장자리부터 먹으라고 말할 수 있어. 즉, 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가장 어려운 부분에 닿게 돼. 그런데 왜 포도나무를
파이라라고 부르는지 궁금해. 우베이라가 맞는 것 같지 않아? 파이라는 포도나무의 작은 가지를 뜻하는 이름으로 여러 개의 가지를 가진 식물을 의미해.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데우고 나서 문을 열면 방사선이 나오는 건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건가? 전자레인지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 근데 진정해.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전자기파야. 라디오파지. 우리가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파야. 우리 휴대폰도 기지국과 통신하려면 라디오파를 내보내. 와이파이를 주고받을 때도 라디오파를 쓰고, 블루투스도 라디오파야.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야. 단지 주파수가 조금 다를 뿐이지. 마치 음식에 빛을 비춰서 데우는 전등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차이점은 전자레인지 파동이 음식 속까지 깊이 침투하지 못해서 속까지는 조금밖에 데우지 못한다는 거야. 이건 엑스레이나 세슘, 우라늄에서 나오는 방사선과는 완전히 달라. 이런 전자레인지 파동은 다른 위험한 방사선처럼 DNA를 손상시키지 않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엑스레이 기계처럼 전자레인지를 끄면 그 빛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그냥 사라져버려. 마치 불을 끄는 것처럼. 누군가 불을 끈 방에 들어가면 방 안에 빛이 남아있나?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정말 안전한 거야. 만약 어떤 방사선이 새어나와서 너에게 닿는다면 그건 음식에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할 거야. 너를 데우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네가 전자레인지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어떤 종류의 방사선이 새어나온다면 네 눈에 약간 해로울 수 있어. 나도 전자레인지에 얼굴 가까이 대는 걸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그런 일은 드물고 일어나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열고 나면 확실히 아무런 위험이 없어. 왜 나중에라고 말하는데 진짜로 나중에야? 이건 내가 정말 오래전부터 답하고 싶었던 질문이야. 우리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게 남을 고치려 해. 특히 누군가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말을 할 때 그렇지. 나는 아스비우라고 해서 1000번이나 지적받았어. 실제로는 아스비우가 맞대. 하지만 사전엔 둘 다 있어. 우리는 누가 틀리게 말하면 그 사람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혹은 그 사람이 틀리게 말하면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누군가가 어떤 단어를 틀리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주장이나 내용이 꼭 틀린 건 아니야. 더 문제는 이런 지적들 중 많은 게 사실 틀렸다는 거야. 누군가 맞게 말한 걸 오히려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 이게 현실이야. 나는 데포이스라고 해야 하는데 데포이스라고 말해. 이 영상고는 너도 이스콜라 대신 에스콜라라고 말할 거라고 확신해. 너도 에스콜라라고 말하지. 그리고 오보라고도 안 해. 오브라고 하지. 또 포르코라고도 안 하고 포르크라고 해. 이런 발음 변화는 구어체에서 흔해. 나는 데포이스라고 쓰지 않고 말할 때도 데포이스라고 해. 이를 모음 상승이라 불러.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이를 I로, 오를 U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보통 이 변화는 약한 음절에서 일어나. 알겠지? 그러니까 오보에서 강세는 처음에 있어. 나는 그걸 바꾸지 않았고 다른 쪽을 바꿨어. 포르코도 강세가 첫 음절에 있어. 나는 두 번째 음절을 바꿨어. 오에서는 강세가 끝에 있어. 나는 처음 음절을 바꿨어. 이런 변화는 절대 실수가 아니야. 그리고 이 변화는 브라질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일어나. 나는 상파울루 내륙 출신이고 유튜브 채널 시작 전까지 아무도 내가 데포이스를 다르게 말한다고 알려주지 않았어. 아마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말했기 때문일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조심해야 해. 왜냐하면 쓰는 언어와 말하는 언어는 다르기 때문이야. 이건 사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주 하는 흔한 실수야. 예를 들어 뭔가를 발표할 때, 무대에 올라가거나 영상에서 말할 때 너무 딱딱하고 지나치게 격식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말하는 사람과 청중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게 돼.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 여기 멤버 질문이 있어. 저기 원자 기호가 보이지? 그게 채널 멤버라는 뜻이야. 참고로 매뉴얼 두문도 멤버가 되는 건 꽤 저렴해. 멤버가 되면 영상을 먼저 보고 이베레가 최소 1개 이상의 질문에 답해줘. 보통 더 많은 질문에도 답하고 오늘도 멤버 질문이 2개 이상 있어. 이베레,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떻게 액체로 가득 찬 주머니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그 주머니 안에 있는 모든 걸로 숨을 쉬는 거야? 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아? 아기는 그 안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숨 쉬지? 먼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있는지 알아보자. 아기는 양수라고 부르는 액체로 가득 찬 주머니에 둘러싸여 있어. 그래서 마치 물고기처럼 보여. 그 안에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숨도 쉬지 않아. 그래서 아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엄마와 연결된 관을 통해서 오는데 그걸 우리가 탯줄이라고 불러. 사실 우리가 배꼽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야. 그게 바로 탯줄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던 자리야. 산소도 탯줄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아기는 숨을 쉴 필요가 없어. 배가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연습을 하긴 하지만 아기는 뱃속에 있는 동안 아직 숨을 쉬지 않아.
그럼 언제부터 아기가 숨을 쉬기 시작할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아직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아기를 꺼내면 그 사이에 연결이 있어. 나는 그걸 직접 봤어. 내 두 딸의 출산을 봤거든? 그리고 내가 직접 탯줄을 잘랐어. 거기서 보면 소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피가 흐르다가 점점 멈추고 그때 탯줄을 자를 수 있지. 내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어. 헬레나와 멜리사 탯줄을 내가 직접 잘랐으니까. 그 순간에 연결이 끊어지는 거잖아. 아기가 엄마에게 있다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아기가 배 밖에 나와 있지만 아직 영양분을 받고 있고 그때부터 숨을 쉬기 시작해. 분만 중 모든 움직임이 아기 호흡 시작을 자극해. 아기 폐에는 거의 액체가 없고 약간 남아있을 수 있어. 이는 흡수되거나 처음에 사례가 들릴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아기가 나오자마자 숨 쉬고 폐가 작동해. 이베레, 2018년부터 내 책을 봤어. 정말 기뻐. 벌써 8년이네.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고맙고 마누알 두문도 팀 모두에게 인사 전합니다. 조앙, 네가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다는 걸 알아. 나도 어릴 때 같은 고민이 있었어. 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 꼭 더 잘 알고 싶은 여자일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였지. 나중에 얘기하려 했지만 결국 그와 얘기하게 됐어. 그리고 이걸 위한 기술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정말 잘 통하더라.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물어봐. 짧게 대답해도 그걸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생일 파티에 있었어. 그리고 우연히 내 친구 아버지 옆에 앉았어. 그의 이름은 알았지만 대화해본 적은 없었어. 자주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둘만 테이블에 남게 됐어. 그때가 바로 말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었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루이스 씨, 전공이 뭐예요? 뭐 공부하셨어요? 그분이 폴리에서 공학을 전공했다고 하시더라고. 여기 USP에서. 내가 정말요? 라고 했지. 나는 예상 못했어. 그걸로 일하셨어요? 물으니. 네, 엥게사에서 오래 일했어요 하시더라고. 그리고 나는 엥게사가 브라질 회사로 지프, 장갑차 등 군사 제품을 많이 만들던 곳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 엥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건 어땠는지, 그 당시 엥게사는 어땠는지, 어떤 차량들을 만들었는지 물어봤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1시간 넘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 그리고 다음에 또 생일 파티가 있었을 때 우리는 그가 엔지니어로서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3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 결국 지금은 우리가 친구가 되었지. 근데 나는 정말 이 기술을 썼어. 사람의 삶과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답할 때 정말 기뻐해. 왜냐하면 네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느끼니까. 그 사람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에 네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네가 어떤 여자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면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하는 일에 대해 미리 좀 알아보고 그런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면 돼. 네가 빵을 자를 때 칼이 더러워지니? 그 더러워진다는 말에 따옴표를 쓴 걸 보니까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알 것 같아. 고백하자면 메가빵.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먹는 프랑스 빵을 자를 때는 칼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칼을 보고 거의 깨끗해서 그냥 나무 칼꽂이에 다시 꽂아둬. 이 얘기는 마리한테 말하지 마. 아마 안 좋아할 것 같아. 얀센이 나한테 칼을 행주 같은 걸로 한번 닦아주지 않냐고 물어보고 있어. 얀센, 칼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 프랑스 빵에는 기름기가 없어. 그 빵은 물이랑 밀가루, 소금만 들어가. 그래서 자를 때 빵가루가 묻으면 이렇게 털어주면 끝이야. 칼이 다시 깨끗해져. 행주로 닦으면 행주만 더럽혀지잖아. 그러니까 더럽혀진다는 거지. 빵 껍질은 칼을 살짝 흔들거나 톡톡 두드리면 돼. 불면 안 돼. 그러면 이미 박테리아랑 침이 칼에 묻게 되니까. 근데 칼을 살짝 흔들어주면 껍질이 바로 떨어져. 그리고 나는 빵을 자를 때도 껍질이 많이 안 달라붙게 자르거든. 칼을 빵에 살짝 문질러주면 칼에 묻은 것도 어느 정도 닦이니까. 그리고 이베레. 왜 농구공이랑 미식 축구공에는 아주 작은 돌기들이 있는 거야? 맞아. 농구공을 가까이서 보면 표면에 작은 돌기들이 많이 있어서 독특한 질감이 있어. 그리고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사해봤는데 프로농구에서 사용하는 농구공은 실내 코트에서 쓰이고 가죽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나는 전혀 몰랐어. 내가 지금까지 본 모든 농구공은 이런 거였거든. 곰으로 만들어진 좀 단순한 농구공 말이야. 가죽 농구공을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이 작은 돌기들은 그립감을 높여 미끄러지지 않게 해줘. 왜냐하면 농구에서는 이렇게 여러 번 공을 잡아야 하잖아. 공이 미끄러지면 안 돼. 축구공처럼 발로 차는 것과는 다르지. 경기 중에는 공을 손에 쥐고 있는 순간이 없어. 사이드라인에서 던질 때 정도만 잠깐 잡지만 농구만큼 중요하지는 않아. 공의 이 질감은 공기역학적으로도 영향을 줘. 그래서 공의 움직임이나 궤적이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나이 든 사람들은 2010년 월드컵에서 유명했던 자블라니 공을 기억할 거야. 그 공은 궤적이 이상해서 골키퍼들이 잡기 힘들었지. 선수들이 슛해도 공이 목표에 맞을지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할 거야. 새로 받은 현미경으로 살펴보자. 이 현미경 정말 대단해. 한번 봐봐. 봐, 이렇게 가까이서 농구공의 작은 돌기들을 본 적 없지? 이 정도면 영상에 좋아요 누를 만하지 않아? 게다가 이 공은 꽤 더럽네. 이베레, 물은 투명한데 바다가 왜 파래? 바다가 하늘을 반사해서 그래. 그래서 지구본에선 바다가 회색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상관없어. 여기 바다가 있고 바다를 비추는 빛은 태양에서 오는 하얀 빛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얀 빛은 무지개의 색들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 옛날 무지개를 한번 그려볼게. 5가지 색으로만 그릴게. 7가지 색이 없으니까. 빨간색 계열 빛은 물속에 조금만 들어가서 곧 열로 변해 사라져. 초록색 빛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파란색 빛은 훨씬 더 멀리 들어갈 수 있어. 보라색 빛도 마찬가지야. 이건 물이 조금만 있어도 일어나. 몇 미터만 깊어져도 이미 이런 일이 벌어져. 만약 우리가 여기 어떤 물체를 두면 어떻게 될까? 그 물체는 파란색과 보라색 빛으로만 비춰지고 표면으로 반사되는 것도 파란색과 보라색만 가능해. 너처럼 물 밖에 있는 사람이 안을 들여다보면 파란색만 보이게 돼. 그리고 이건 큰 물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바다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먼지 같은 것들. 네가 물체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것들도 전부 파란색이나 보라색으로 보이게 돼. 우리가 보는 바다는 빛이 많이 반사되지 않아 어둡게 보이고 돌아오는 빛이 주로 파란색과 보라색이어서 우리는 바다가 파랗게 보인다고 느껴. 하지만 이베르, 네가 완전히 틀렸어. 초록색 바다도 있거든? 나는 주말에 앙그라도스에이스에서 요트를 타고 놀았는데 그곳의 물은 초록색이었어. 진짜야. 만약에 조류가 많으면 들어오는 빛이 그 조류에 부딪힐 때 파란색이나 초록색 빛이 조금만 나와. 초록색 빛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결국 초록색 바다가 보이는 건 표면에 부딪히는 빛 때문이야. 이런 현상은 먼 바다에서는 거의 없고 우리가 짙은 파란색 바다를 볼 때는 다르지. 그리고 이베레, 나는 모잠비크 출신이야. 와, 앙골라와 모잠비크에서 시청하는 분들이 있다니 정말 기뻐.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야. 질문이 2개 있어. 왜 물을 많이 마시면 양맛이 나는 거지?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보통 나는 물에서 염소 맛을 느끼는데 그건 꼭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 않아도 그래. 만약 그게 맞다면 아마도 염소 때문일 거야. 왜 손전등을 팔에 비추면 손전등 주변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걸까? 이 질문은 내가 방금 설명한 파란 바다와 아주 관련이 있어. 하지만 우리 몸의 조직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 여기서는 지방, 피부, 혈액, 근육이 빨간색에 가까운 색은 잘 통과시키고 파란색에 가까운 색은 잘 통과시키지 않아. 그래서 흰색 빛으로 비추면 그중 빨간 빛만 통과할 수 있고 다른 빛들은 통과하지 못해. 진심으로 궁금한데 왜 집에 개찰구가 있어? 이 궁금증은 아마 말국 도전 때문일 거야.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이 짧은 영상인데 우리가 촬영한 영상이야. 그리고 어느 순간 촬영하는 사람이 여기 마누알 두문두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는 장면이 나와.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보부터 말씀드릴게요.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마누알 두문두의 집은 제 집이 아니에요. 첫 영상들은 친구들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찍었고 그땐 마리아도 같이 살지 않았어요. 이후 우리는 상파울루 중심가 35제곱미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마누알 두문두를 오래 본 분들은 주방의 작은 발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 영상을 찍으며 마누알 두문두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곧이어 우리는 상파울루 중심가에 있는 상업용 사무실을 임대했어요. 그 사무실은 이 스튜디오 정도 크기였고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했죠. 편집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주 작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주방과 작업실을 둘 수 있었죠. 그 후 더 큰 집으로 이사해 그 집 차고에서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그 차고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집으로 이사 왔어요. 수영장도 있고 정말 큰 집이에요. 2012년부터는 집에서 거의 촬영하지 않았고 집에서 찍은 영상은 드물어요.
질문에 답하자면 여기에는 개찰구 안에는 뭐가 있을까? 영상을 찍으려고 따로 둔 개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사람들이 길 한가운데 카트라카를 두면 호기심을 자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 카트라카는 우리가 영상에서 소란을 일으키려고 복도에 그냥 둔 거였어요. 매뉴얼, 두문도의 집을 방문할 수 있나요? 상파울루 외부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상파울루에 여행 오거나 할 때 여기 잠깐 들러서 스튜디오도 구경하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두 가지 이유로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매뉴얼 두문도가 위험해서입니다. 이곳엔 위에서 떨어질 물건, 넘어질 위험, 톡과 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로 우리가 일하는 곳이에요. 스튜디오이자 작업실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울타리가 없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위험합니다. 10kg가 넘는 니우브공, 이 발가락 위에 떨어지거나 조명 삼각대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수영장에 빠져 감염되거나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물릴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기서 계속 영상 작업 중이라 외부 손님을 맞이하거나 매뉴얼 두문도, 투어 안내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서 미친 듯이 뛰며 여러 일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문객을 계속 맞이해야 한다면 영상을 촬영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여러분이 매뉴얼 두문도의 여러 가지를 직접 보고 저희가 했던 실험들도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정말 멋진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분필을 뱀으로 바꾸는 방법은 뭘까요? 그냥 물에 넣으면 분필이 뜨죠? 그리고 계속됩니다. 근데 진짜로 분필이 뜨나요? 이게 바로 매뉴얼 두문도잖아요. 저도 분필이 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수영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저는 다른 브랜드의 분필을 가져올게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분필은 평소에 칠판에 쓰는 건데 정말 좋은 분필이에요. 그리고 이게 더 밀도가 높아요. 저는 더 가벼운 분필을 원해요. 자, 그럼요. 이게 뭐죠? 혹시 에메랄드 그린인가요? 자, 갑시다. 이 주황색 분필은 가장 밀도가 높아서 절대 뜨지 않을 거라 확신했는데 실제로 안 떴고 젠선이 찍을 시간도 없었어요. 이건 가장 저렴하고 밀도가 낮은 분필이라 뜰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이건 유명한 코브라 분필, 뜨는 분필이에요. 물이 분필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계속 뜰까요? 아니요. Afundou. 가라앉았어요. 코브라 분필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보면 지구가 도는 걸 볼 수 있을까요? 봐요. 만약 당신이 화성에 있고 망원경으로 지구를 본다면 지구가 도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계속 지켜볼 만큼 인내심이 많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이 걸리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인 이유. 그 길이는 바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과 정확히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당신이 가만히 있어서 지구가 도는 걸 지켜본다면 한 바퀴 도는 걸 보려면 하루가 걸릴 거예요. 마누알 두문도의 책 중에서 중학교에 막 입학한 학생에게 어떤 책을 추천하시나요? 과학책과 수학책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께서도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마리가 인사드려요. 우연히 겹쳐서 저는 여기 큰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얀센이 만든 세트를 망가뜨려서 화낼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저는 세트 밖에 있는 것들을 다시 여기로 가져와요. 자,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세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들이 중학교 시작할 때 기본이 되는 책들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의 대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사실상 중학교 과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고 그 이상은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수학의 대서와 역사의 대서가 있어요. 이 책들에는 이미 고등학교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중학교부터 시작해도 돼요. 이 세 권의 책이 기본이에요. 여기에는 6학년부터 9학년까지를 위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생물학의 대서와 화학의 대서가 나올 거예요. 이 책들도 중학교 중등 2에 해당돼요. 그 내용 중 일부가 이 과학의 대서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아주 일부만이에요. 책의 시작 부분이죠. 그 다음에는 이미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더 심화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은 마지막 부분에서 고등학교 내용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도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 책들은 학교 교육 과정에 딱 맞춰진 건 아니에요. 이 책을 펼쳐보면 학년별로 각 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결국 저는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이 자기 학년보다 훨씬 더 많이 즐겁고 재미있게 배워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배우게 될 때쯤이면 이미 훨씬 더 잘 준비가 되어 있죠. 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질문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에 들어요. 우리 편도선에 손이 닿거나 목구멍 깊숙한 곳을 건드리면 구역질이 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는 구역질이 나지 않을까요?
이 질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전혀 몰랐거든요. 자, 그럼 왜 우리가 볼펜을 목에 넣거나 손가락을 목에 넣거나 아니면 뭔가 큰 걸 삼킬 때 구역질을 느끼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 몸의 반사신경입니다. 만약에 뭔가 잘못 삼키면 그게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질식할 수 있어요. 아니면 폐로 가는 길목전에 목에 걸릴 수도 있고, 혹은 음식이 가는 길로 가더라도 몸에 해로울 수 있죠. 돌조각 같은 걸 먹으면 그게 걸릴 수도 있고 안에서 상처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자동으로 그걸 밖으로 내보내려는 반사작용이 있어요. 기침을 하거나 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음식은 좀 달라요. 음식을 씹으면서 이미 뇌가 그런 반사작용을 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죽 같은 음식, 즉 씹은 음식은 목구멍 끝에 있는 구조물에 덜 닿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덜 닿으니까 반사작용도 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몸은 먼저 그게 소량이라는 걸 알아차려요.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이 삼키지 않고 또 그게 부드러운 음식이라는 것도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들이 몸에 전달되면 반사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고무 조각이라도 그게 부드럽고 소량이며 씹는 동작을 하고 삼킨다면 우리가 영상 처음에 얘기했던 껌처럼 몸이 구토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구의 크기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어요. 자, 기원전 24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66년 전이에요. 에라토스테네스라는 키레네 출신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지구가 둥글다고 의심했고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 지구의 크기를 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무엇을 알아챘을까요? 지금의 이집트 아수안. 당시에는 시에나라는 곳에서 1년의 하루는 태양이 땅 바로 위를 지나가서 모든 우물의 바닥까지 햇빛이 정확히 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즉, 이곳에 우물이 있고 바닥에는 물이 있는데 그날에는 태양빛이 완전히 곧게 들어와서 우물 안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같은 날, 그가 있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생겼죠. 그리고 이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였어요. 같은 날, 두 도시에서 태양빛이 다르게 비치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했던 실험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먼저, 그는 태양에서 오는 빛이 평행하게 도달한다는 원리에서 출발했어요. 즉, 빛이 정돈되어서 들어온다는 거죠. 태양이 지구에서 매우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태양빛을 관찰하든지 빛은 항상 같은 방향에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는 시에나에서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관찰했고, 반면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빛이 땅에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에 그는 그림자와 작은 막대기 또는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 여기에 세운 어떤 물건 사이에 형성된 각도를 측정했어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지구에서 시에나와 알렉산드리아에서 각각 구멍을 판다면 이 구멍들이 지구 중심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구멍 사이의 각도는 그림자가 만든 각도와 정확히 같을 거예요. 그 당시 이 각도는 7.2도였어요. 그리고 시에나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는 대략 800km였습니다. 이건 추정치입니다. 당시엔 다른 측정 단위를 썼고 미터는 약 2000년 뒤에야 생겼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요령은 이거예요. 만약에 이 각도와 이 거리를 알고 있다면 지구 전체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는 360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만약 7.2도가 800km에 해당한다면 전체인 360도는 x에 해당하겠죠? 이제 여기서 비례식을 쓰면 되는데 저는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대략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잘 배워두세요. 사망식을 모르면 퍼센트 계산도 못하고 물건 가격도 계산 못하고 자동차가 리터당 몇 킬로미터 가는지도 계산 못하게 될 거예요. 이미 중학교 1학년은 지났는데 사망식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영상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을 하면 4만 킬로미터라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게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정확한 숫자는 아니었어요. 그의 숫자는 39,750이었는데 그때 사용한 단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지구의 둘레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제는 우리가 위성과 정밀한 기구를 가지고 있어서 적도 기준으로 40,075킬로미터입니다. 즉, 나뭇가지와 종이 한 장만으로도 이렇게 지구의 크기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수학의 문제예요. 저는 아직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 실험을 해서 다시 한번 이 측정을 하고 모두가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말할 때, 아니, 우리가 아니라요. 저는 항상 지구가 구형이라고 말해왔어요.
아무튼 일부 사람들이 지구가 구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2000년 넘는 역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상도 언젠가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베레, 제품에 들어있는 작은 구슬봉지는 뭐예요? 3. 디프린터 필라멘트에도 있어요. 어디 있지? 여기요. 보세요. 이건 습기를 제거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 제품은 공기 중 습기를 흡수해요. 3D 프린터용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해야 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물기가 있으면 프린터 노즐에서 가열될 때 그 물이 증발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엄청 팽창해요. 3D 프린팅할 때 작은 기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작은 봉지의 이름은 실리카겔이고 바로 실리카로 만들어졌어요. 실리카는 모래와 같은 분자예요.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이산화규소예요. 그런데 실리카겔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미세한 홈들이 생기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그 홈들이 물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실리카겔은 물을 끌어당기는 모래와 비슷하며 위험하지 않아요. 입에 넣으면 안 되지만 넣어도 아무 일은 없어요. 색변하는 실리카겔은 코발트가 포함돼 독성이 있을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알갱이들을 봅시다. 이걸 보면 그냥 모래로 만든 작은 알갱이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물을 흡수하도록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다가 물을 한번 떨어뜨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와, 완전히 부풀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좋아요 누를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다양한 맛을 느낄까요? 이미 단맛, 짠맛, 신맛 등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보지 않고도 구별할 수 있을까요? 혀가 느끼는 것을 맛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여기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우마미 5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느끼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맛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단맛, 짠맛, 쓴맛 같은 것은 우리가 혀로 느끼는 맛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코가 막히잖아요. 아니면 코에 집게를 꽂고 뭔가를 먹어보면 음식의 맛을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냄새, 즉 향기로 느낀다고 말할 때 그건 우리가 접시에 얼굴을 가까이 댔을 때 맡는 바로 그 냄새는 아니에요. 그건 바로 목구멍 안쪽에서 올라오는 냄새예요. 우리가 씹고 삼키는 순간 코가 머리 안쪽을 통해서 그 냄새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맛을 완성시켜줘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촉각도 조금 들어가요. 음식의 식감이죠. 그리고 시각도 조금 작용해요. 음식이 예쁘거나 못생겼는지, 빨간색이 선명한지 탁한지도 영향을 줘요. 소리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 영상에서 보여줬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감자칩 같은 걸 먹을 때 그 바삭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과 입안에서 그 바삭함을 느끼는 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다양한 조합이 생겨 무언가를 맛볼 때마다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아르투르의 질문이 있습니다. 3년 전쯤 삼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드러운 물도 단단한 돌에 계속 부딪히면 결국 구멍을 낸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남았어요. 돌이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결국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돌을 뚫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 전에 부드러운 물도 단단한 돌에 계속 부딪히면 결국 구멍을 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누군가가 끈질기게 원하고 노력하면 결국 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든 아니면 스스로 큰 도전을 이겨낼 준비를 하든 결국에는 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이나 지질학에서는 실제로 부드러운 물이 결국 단단한 돌을 닳게 만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브라질에는 아름다운 예시로 샤파다도스 비아데이로스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물에 의해 조각된 암석들이 있어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이룹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여러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돌이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물이 세게 부딪히는지 천천히 흐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세계에서 가장 큰 협곡입니다. 그곳에서는 물이 아주 천천히 흐르는데 100년마다 돌을 3cm씩 깎아냅니다. 즉 그곳에 300m 깊이의 협곡을 만들려면 100만 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가장 깊은 지점은 2km인데 이는 대략 600만 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지구나 산, 강 같은 것들의 형성에 있어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시간입니다. 이베레, 질문이 좀 바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별들은 다른 은하들인가요? 그런데 너무 멀리 있어서 아주 작게 보이는 건가요? 우리가 별이 진짜 별인지 알 수 있나요? 강력한 망원경으로 보면 구형의 형태를 볼 수 있고 우리가 태양을 보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나요? 그럼 별들이 구형 천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네요. 다른 것이 만드는 건 아니죠?
하지만 맨눈으로 봤을 때는 별처럼 보이지만 망원경으로 보면 별이 아니라 여러 별들이 모여 있는 경우도 있고 작은 별자리 같은 경우도 있죠. 같은 방향에 여러 개의 작은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별들이 실제로 가까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 별이 다른 별 뒤에 있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치 하나의 별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봐요. 보석 상자라고 불리는 성단이 있는데 저는 그걸 마누알 드문드의 망원경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 성단은 별마다 색깔이 달라서 보석 상자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정말 아름답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작은 정처럼 보여요. 안드로메다, 이우드나인데요. 우리가 보면 별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작은 얼룩이나 뭔가 뿌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맨눈으로는 그게 은하라는 걸 알아볼 수 없어요. 네, 질문이 타당해요. 망원경을 쓰면 별과 은하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머리카락이 있을까요? 우리가 머리카락이 있다고 하기엔 좀 그렇죠? 요즘 저한테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아직 남아있어요. 미용적인 것 외에도 3가지 기본적인 기능이 있어요. 첫째,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줘서 두피가 타지 않게 하고 머리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해줍니다. 둘째, 머리카락은 더위와 추위에서 머리를 보호해요. 추울 때 머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더울 때는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는데 머리카락이 그 땀이 더 빨리 증발하도록 도와줘서 두피를 더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3번째 보호는 기계적인 보호예요. 마치 우리가 헬멧을 쓰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인 뇌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머리 위 쿠션처럼 다칠 위험을 줄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베르. 저는 해시피의 미겔이고 바보 같은 질문이 있는데 일부러 제가 답하게 하려는 전략인가요? 그래도 해볼게요. 만약 원자폭탄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알리파 빌딩 꼭대기에서 폭발한다면, 그리고 제가 그 빌딩 아래에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부르즈 할리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높이가 828m에 달하죠. 두바이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실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축적해서 출력한 구세주 그리스도상과 비교해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보세요. 이쪽이 구세주 그리스도산이고 이쪽이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이 비교는 완전히 공정하지 않아요. 구세주 그리스도상은 해발 700m 넘는 코르코바도 언덕 꼭대기에 세워졌으니까요. 그래서 도시와 비교하면 대략 이쯤에 위치하게 됩니다. 꽤 흥미롭죠? 여전히 정말 아름답긴 해요. 하지만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폭탄은 투하될 때, 혹은 실제로 투하됐을 때, 실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 두 곳이 실제로 원자폭탄 공격을 받은 유일한 사례인데, 그때 폭탄들은 일부러 공중에서 대략 600m 높이에서 이렇게 폭발하도록 했어요. 그 이유는 최대한 넓은 지역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폭탄이 지상에 떨어져서 폭발했다면 위쪽과 땅으로 많은 힘이 분산됐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폭탄이 옆에 있는 것들을 공격해야 했죠. 그래서 위에서 투하하면 폭탄의 모든 효과가 훨씬 더 넓은 지역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도 없고 막을 것도 없죠. 지하에 여러 층이 있지 않는 한 그 순간 거기에 있는 건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인 거예요. 가습기에서 나오는 물이 차가운데 왜 수증기처럼 보일까요? 지금 2가지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습기에서 나오는 건 수증기가 아닙니다. 그건 미세한 물방울이에요. 가습기 안에는 진동하는 부품이 있어서 물방울을 분리해줍니다. 물이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작은 물방울들이 점점 더 많이 분리되는 거죠. 그 다음 가습기는 물을 공기 중으로 내보냅니다. 또 우리는 수증기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수증기는 완전히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수증기가 약간 더 따뜻해서 보고 있는 것이 조금 흐릿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마치 뜨거운 아스팔트를 볼 때처럼 사물이 휘어져 보이게 만듭니다. 뜨거운 아스팔트를 보면 뭔가가 흐릿하고 젤리처럼 보이는 거 알죠? 수증기도 그런 효과가 있지만 하얗지 않습니다. 구름이나 주전자에서 보이는 하얀 것은 모두 액체 상태의 미세한 물방울입니다. 구름은 얼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나 안개가 전부 수증기라고 생각했다면 사실은 모두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영상의 시작이 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왜 우리는 놀랄 때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당신이 놀랄 때 몸이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걸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부르죠. 당신 앞에 동물이 나타나면 2가지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 동물과 싸우거나 누군가가 당신을 위협하거나 버팔로가 와서 당신을 들이받으려고 할 때 싸우거나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다리와 팔의 큰 근육, 그리고 아주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피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크게 참여하지 않는 불같은 부위에 피를 보내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당신의 몸은 어떻게 할까요? 몸은 피를 보내고 싶지 않은 부위의 혈관,
즉 피가 지나가는 작은 관을 수축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나 도망에 참여할 기관에 더 많은 피가 남게 되죠. 그럼 행운을 빕니다.